어제 영상에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렸어요. 11시 30분 거래대금일 위는 1년 뒤 살아남을 ETF의 명단이라고요. 자석 서랍 코덱스, 타이거가 그 자리를 가져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측, 어제 마감 결과 정확히 적중했어요. 거래대금일 위는 정확히 코덱스 SK하이닉스 레버리지였어요. 단일 종목 하나가 2조 8,924억 원을 빨아들였거든요. K뱅크 시가총액이 2조 2,579억인데 ETF 하나가 K뱅크 한 개를 통째로 삼킨 거예요. 거기까진 맞췄어요. 근데 등락률 1위는 코덱스가 아니었어요. 원큐 SK하이닉스 선물 레버리지였어요. 하나자산운용이 만든 상품이고 자석 서랍이 아니라 틈새 서랍에 들어가는 ETF예요. 등락률은 플러스 27.52%, 코덱스는 5위였어요. 같은 SK하이닉스 2배 ETF인데 순위가 갈렸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6종 ETF를 보는 두 개의 시계가 손에 잡혀요. 하나는 인기를 재는 시계, 하나는 정확도를 재는 시계. 본인 목적에 맞는 시계 하나만 보면 16종이 4칸으로 정리돼요. 어제는 자석, 틈새 한 축만 다뤘는데 첫날 데이터를 보니 시계 축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어제 9시 정각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16종이 동시에 빨갛게 켜졌어요. 그 순간 전 종목의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됐어요. 정적이든 동적이든 다 걸렸어요. 94,000명이 매수 버튼을 누르자 거래소가 2분짜리 단일가 매매로 전환시킨 거예요. 9시 28분에 코덱스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플러스 30%를 찍었어요. 그러고 15분 뒤에 플러스 15.78%로 내려왔어요. NAV 괴리율이 한 번 벌어졌다가 LP가 좁힌 거예요. 9시 정각에 산 사람은 안 흔들렸고 9시 28분에 산 사람은 NAV 1%를 비싸게 산 상태가 됐어요. 같은 시간 코스피가 8,000을 처음 종가로 돌파했고 장중에는 8,457까지 올라갔어요. 9시 6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올해 들어 10번째 사이드카예요.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 처음으로 30만 원을 넘었고 SK하이닉스는 220만 원선을 돌파했어요. 여기서 머릿속에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자석 서랍이 거래대금일 위를 가져간다고 했고 그건 정확히 맞췄는데 등락률일 위가 코덱스가 아닌 원큐로 갈라진 이유는 뭘까요? 코덱스는 거래대금일 위, 원큐는 등락률일 위. 둘 다 SK하이닉스 2배 ETF인데 왜 1등이 2개로 갈라졌을까요? 오후 1시 20분 기준으로 12개 단일 종목 ETF 전체에 6조 5,814억 원이 몰렸어요.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이 그중 44%인 2조 8,924억을 가져갔어요. 오전 10시 40분만 해도 코덱스와 타이거 두 종목만으로 2조 500억이었거든요. 1시간 만에 또 1조가 추가됐어요. 이 6조 5,814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K뱅크 시가총액 2조 2,579억에 거의 3배예요. K뱅크 3개를 하루에 사고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16종이 아니라 12종에만 몰린 숫자예요. 인버스 4종을 빼고도 K뱅크 3개분이 돈 거예요. 16종을 두 축으로 나눠 볼게요. 자석이냐 틈새냐 한 축, 현물형 시계냐 선물형 시계냐 또 한 축. 두 축이 만나면 4칸이 나와요. 어제는 자석, 틈새 한 축만 다뤘는데 첫날 데이터가 시계축이 하나 더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오늘은 4칸을 다 채워볼게요. 자석 시계는 거래대금이에요. 인기를 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 시계는 등락률 추적이에요. 오늘 얼마 벌었는지를 재는 거예요. 같은 시계지만 가리키는 게 달라요. 이 두 시계를 따로 봐야 본인 목적에 맞는 ETF가 보여요. 미리 말씀드리면 4칸 중에 한국은 대각선 2칸에만 종목이 들어가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풀게요.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6종을 4칸으로 나누면 본인이 어느 칸을 사야 하는지가 보여요. 두 시계 중에 어떤 시계를 봐야 하는지 정리하기 전에 먼저 누가 그 시계를 깔았는지부터 봐야 해요. 거래소가 아니라 운용사예요. 거래대금 1위 코덱스를 만든 곳은 삼성자산운용이에요. 한국 ETF 시장의 큰형이에요. 일평균 거래대금 4조 3천억 원을 운용해요. 레버리지, 인버스 시장 점유율은 96%고요. 16종 중에 코덱스가 거래대금 1위를 가져간 건 우연이 아니에요. 등락률 1위 원큐를 만든 곳은 하나자산운용이에요. 코덱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예요.
근데 첫날 등락률은 원큐가 플러스 27.52%로 1위, 코덱스는 플러스 26.48%로 5위. 1.04%포인트 차이예요. 같은 SK하이닉스 2배 ETF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답은 두 운용사가 만든 ETF가 다른 ETF라는 거예요. 코덱스는 현물형, 원큐는 선물형이에요. 코덱스는 실제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거기에 선물 계약을 더해요. 원큐는 SK하이닉스 선물 계약만 약 170% 노출로 매수해요. 하나자산운용이 어제 발표한 내용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선물 계약을 약 170% 노출로 매수해 해당 기초지수 일간 변동률의 양의 2배수를 추구한다. 매일 리밸런싱을 통해 일간 변동률을 2배로 따라가게 설계한 구조예요. 근데 이 사건의 진짜 무게는 두 운용사가 다른 ETF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어요. 삼성자산운용은 거래량을 흡수하는 자석시계를 선택했고 하나자산운용은 추적 정확도를 잡는 정확시계를 선택했어요. 16종 ETF가 두 진영으로 나뉘는 출발선이 여기에요. 첫 번째 시계, 자석시계부터 풀어볼게요. 자석시계는 거래대금을 잰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이 왜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많을수록 LP가 호가를 좁힐 수 있거든요. LP가 뭐냐면 유동성 공급자예요. ETF의 사고팔 가격을 만들어주는 운용사예요. 호가 스프레드라는 게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예요. 마트에서 똑같은 우유를 10,000원에 사고 9,900원에 되판다면 100원이 스프레드예요. ETF도 똑같아요. 스프레드가 좁을수록 사는 순간 손실이 적어요. 자석이 클수록 이 스프레드가 좁아져요. 코덱스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오후 1시 20분까지 빨아들인 거래대금이 2조 8,924억이에요. K뱅크 시가총액 1개 분량이에요. 오전 10시 40분에는 1조 2,411억이었는데 2시간 40분 만에 1조 6천억이 추가됐어요. 자석이 점점 커진 거예요. 여기서 머릿속에 의문이 또 들 거예요. 거래대금 1위 코덱스가 등락률은 왜 5위였을까요? 가장 많이 산 ETF가 왜 가장 많이 안 올랐을까요? 답은 자석시계와 정확시계가 서로 다른 걸 재기 때문이에요. 자석시계는 인기를 재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고 팔았는지요. 정확시계는 2배 추적을 재요. 기초자산이 1% 오를 때 ETF가 정확히 2% 올랐는지요. 거래량 많다고 추적이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적 정확하다고 거래량 많은 것도 아니에요. 미국 TSLL이라는 ETF가 있어요. 테슬라주가 2배를 따라가는 ETF예요. 운용사는 디렉시온이고요. 이 ETF의 일평균 거래량이 8천만 주예요. AUM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8천억 원이에요. 미국에서 살아남은 단일 종목 2배 ETF의 대표 주자예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미국 PFL이라는 ETF, 화이자주가 2배를 따라가는 ETF였어요. AXS라는 운용사가 만들었어요. 일평균 거래량이 2,640주였어요. TSLL과 비교하면 3만 배자 가요. 결국 11개월 만에 청산됐어요. 2023년 6월 26일이에요. PFL이 청산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거래량이 LP가 호가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거래량 없으면 LP가 호가 좁힐 이유가 없고 호가 넓어지면 사는 사람이 손해보고 사는 사람 줄면 거래량 더 줄어요. 자석이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첫날 코덱스 SK하이닉스 2조 8,924억은 PFL 같은 청산 경로와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거래량이 거래량을 부르는 자석화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타이거 SK하이닉스도 코덱스와 합쳐서 오전 10시 40분에 2조 500억을 기록했어요. 두 종목이 자석 자리를 굳히는 중이에요. 정리하면 거래대금은 인기를 재는 시계예요. 1년 뒤 누가 살아남을지 알려주는 시계예요. 거래대금이 큰 자석에는 LP가 호가를 좁히고 호가가 좁으면 사는 사람이 손실 없이 진입하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자석이 더 커져요. 자석이 자석을 부르는 구조예요. 첫 번째 계기판이 켜졌어요. 11시 30분 거래대금 1위 등. 이게 1년 뒤 누가 살아남을지를 가리키는 시계예요. 자석시계라고 부를게요. 근데 자석시계가 가리키는 1위는 코덱스인데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시계가 다른 답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두 번째 시계, 정확시계로 넘어가요. 어제 SK하이닉스 종가가 220만 원선을 넘었어요. 전일 대비 플러스 9.31% 올랐어요. 그럼 SK하이닉스 2배 ITF는 정확히 플러스 18.62%가 올라야 정확해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원큐, SK하이닉스 선물, 레버리지는 플러스 27.52% 올랐어요. 코덱스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플러스 26.48%였어요. 둘 다 플러스 18.62%보다 더 올랐어요. 첫날 상장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 1.04%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이 차이가 왜 났을까요? 같은 SK하이닉스 2배 ETF인데 원큐가 코덱스보다 1.04%포인트 더 올랐다는 건 원큐의 추적 정확도가 첫날에 더 잘 작동했다는 뜻이에요. 강세장에서 선물형이 현물형보다 빠르게 2배에 근접한다는 게 첫날 데이터로 증명된 거예요.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실 거예요. 원큐는 거래대금이 코덱스의 3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등락률은 어떻게 1위가 됐을까요? 답은 추적 방식이 달라서예요. 원큐는 선물 계약만으로 170% 노출을 만들거든요. 현물 주식을 안 사고 선물만 매일 리밸런싱해요. 선물형은 매일 장이 끝나면 다음날 2배 노출이 되도록 포지션을 다시 맞춰요. 매일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강세장 첫날에는 이게 유리하게 작동해요. 가격이 오를 때 다음날에도 정확히 2배 노출이 유지되도록 자동 조정되거든요. 현물형은 다르게 작동해요. 코덱스는 실제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거기에 선물 계약을 더해요.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거래세가 붙고 매매 비용도 나가요. 현물 거래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니까 같은 강세장에서도 선물형보다 살짝 더디게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음의 복리 효과라는 거예요. 음의 복리 효과가 뭐냐면 오르고 내리고 횡보를 반복할 때 원금이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놀이공원 바이킹 타고 같은 자리에 돌아왔는데 멀미만 남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자산운용도 어제 직접 경고했어요. 횡보장에서는 기초지수가 하락 후 동일 수준으로 회복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선물형이 강세장에는 유리하지만 박스권 횡보장에 들어가면 매일 리밸런싱이 오히려 원금을 깎아요. 정확시계의 정직한 단점이에요. 정리하면 등락률은 정확도를 재는 시계예요. 오늘 얼마 벌었는지를 알려주는 시계예요. 선물형은 강세장 첫날에 더 정확하게 2배를 따라가고 현물형은 매일 리밸런싱 비용이 덜 들어가서 장기 보유에 더 적합해요. 같은 2배 ETF지만 쓰임이 달라요. 두 번째 계기판이 켜졌어요. 등락률 추적이 선물형이냐 현물형이냐. 이게 오늘 얼마 벌었는지를 가리키는 시계예요. 정확시계라고 부를게요. 근데 두 시계가 다른 답을 가리킬 때 어느 시계를 봐야 하는지는 한국 사례론 아직 답이 안 나와요. 미국 사계 ETF가 그 답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한국보다 먼저 단일 종목 2배 ETF를 도입했어요. 2022년 7월에 처음 상장됐고 그동안 살아남은 것도 있고 청산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계를 보면 한국 16종의 운명도 보여요. TSLL, MVDL, PFEL, NKL이에요. 첫 번째, TSLL, 테슬라주가 2배를 따라가는 ETF예요. 디렉시온이라는 운용사가 만들었어요. 일평균 거래량이 8천만 주, AUM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8천억 원이에요. 살아남았어요. 단일 종목 2배 ETF 중에 가장 큰 자석이에요. 두 번째, NVDL. 엔비디아주가 2배를 따라가는 ETF예요. 그래나이트 셰어즈가 만들었고 일평균 거래량 1064만 주, AUM 46억 달러예요. TSLL과 함께 미국에서 자석화에 성공한 두 ETF예요. 둘 다 변동성 크고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종목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 PFEL. 화이자주가 2배를 따라가는 ETF였어요. AXS가 만들었어요. 일평균 거래량 2640주, AUM 200만 달러도 안 됐어요. 청산됐어요. 2023년 6월 26일이에요. 상장한 지 11개월 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는 PFEL이 없어요. 네 번째, NKEL. 나이키주가 2배를 따라가는 ETF였어요. 역시 AXS가 만들었어요. 일평균 거래량 6040주, AUM 46만 달러, PFEL과 같은 날 청산됐어요. 2023년 6월 26일이에요. 두 ETF가 한날 한시에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또 드실 거예요. PFEL도 NKEL도 상장 첫날엔 등락률 상위였어요. 화이자랑 나이키도 그날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왜 11개월 만에 청산됐을까요? 첫날 등락률 높았는데 왜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답은 거래량 차이에 있어요. TSLL은 일평균 8천만 주,
PFEL은 2640주, 약 3만 배 차이예요. NVDL은 1064만 주, NKEL은 6040주, 약 1760배 차이예요. 거래량이 LP의 호가 유지 한계 아래로 떨어지면 자석이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해요. 그게 청산 경로예요. ETF닷컴의 수민 로이 기자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변동성 크고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종목엔 수요가 몰렸고 화이자나 나이키처럼 점잖은 종목엔 안 몰렸다. 같은 운용사 AXS가 만들었어도 종목이 뭐냐가 거래량을 갈랐어요. 미국 사계 ETF가 보여준 공식은 이거예요. TSLL은 살았고 PFEL은 죽었어요. 차이는 보수도 운용사도 아니고 거래량 자석 하나였어요. NVDL은 살았고 NKEL은 죽었어요. 같은 종류의 운용사 안에서도 자석의 크기가 운명을 갈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 사계 ETF는 모두 현물형이에요. 선물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선 자석 시계 한 축만 보면 됐어요. 한국은 달라요. 선물형 ETF가 4개나 있어요. 축이 하나 더 늘었어요. 한국 16종을 4칸에 채워볼 차례예요. 한국 16종 ETF를 2축으로 분류하면 4칸이 나와요. 가로축은 자석이냐 틈새냐, 세로축은 현물시계냐 선물시계냐. 자석은 거래량이 큰 운용사, 틈새는 거래량이 작은 운용사. 현물시계는 실제 주식 보유, 선물시계는 선물 계약 170% 노출이에요. A칸, 자석 곱하기 현물시계예요. 코덱스 삼성자산운용, 타이거, 미래에셋자산운용, 에이스, 한국투자신탁운용, 라이즈, KB자산운용이 여기 들어가요. 네 운용사 모두 거래대금이 큰 자석이고 모두 현물 주식을 보유하는 시계예요. 장기로 가져갈 사람의 칸이에요. D칸, 틈새 곱하기 선물 시계예요. 원큐 하나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이 들어가요. 솔신한자산운용과 플러스 한화자산운용도 인버스, 선물형이에요. 거래대금은 작지만 선물 170% 노출로 일일 등락률을 정확히 따라가요. 단기로 들어갔다 나올 사람의 칸이에요. 여기서 의문이 또 드실 거예요. 그럼 한국 16종 중에 코덱스를 사야 되나요? 원큐를 사야 되나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진짜 답은 그 앞에 있어요. 본인이 한 달 안에 팔 거면 정확 시계, 1년 보유할 거면 자석 시계예요. 한국 16종 중에 자석하는 사계, 틈색하는 사계, 현물 시계는 사계, 선물 시계는 사계. 4칸이 다 채워졌어요. 어제 영상에서 자석 틈새 한 축으로 봤을 때는 2칸이었는데 시계 축을 더하니 4칸으로 정리됐어요. 16종이 한눈에 들어오는 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표가 완성됐어요. A칸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D칸 원큐, 키움, 솔, 플러스. 근데 표 안에서도 마지막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같은 칸에 있어도 살아남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어요. 분류는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에요. 마지막 변수가 뭐냐면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어요. 2시계 골랐다고 끝이 아니에요. 같은 칸 안에서도 갈리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일주일 거래대금이 유지되느냐예요. 첫날 자석칸에 있었다고 1년 뒤에도 자석칸에 있는 게 아니에요. A칸을 보세요.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4개가 다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자석 안에서도 1, 2등이 70에서 80% 거래량을 가져가요. 어제 오전 10시 40분에 코덱스와 타이거 두 종목만으로 2조 500억이었어요. 에이스와 라이즈는 이미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시계를 골랐다고 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요. A칸에 들어가는 4개 운용사가 첫 일주일 거래대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한 달 뒤 명단이 달라져요. 에이스와 라이즈는 코덱스와 타이거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한 칸 아래로 떨어져요. PFEL 사례가 이걸 정확히 보여줘요. PFEL도 상장 첫날엔 자석칸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화이자가 변동성 큰 종목이고 첫날 거래량도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거래량이 빠지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엔 틈새 칸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래서 첫 일주일이 중요해요. 첫날 자석칸에 들어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를 봐야 해요. 거래대금이 빠지면 자석 효과가 약해지고 자석 효과 약해지면 호가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스프레드 넓어지면 사는 사람이 줄어요. 정리하면 분류는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에요. 첫날 자석칸에 있어도 일주일 거래대금이 빠지면 그 칸에서 떨어져요. 같은 칸 안에서도 1, 2등만 살아남는 게 미국 사계 ETF가 보여준 공식이고 한국도 같은 공식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9시에 코덱스 SK하이닉스 사신 분, 9시 28분 플러스 30% 보고 사신 분, 오후 1시에 원큐 사신 분, 하나 다른 시계를 보고 사셨어요. 코덱스 사신 분은 자석 시계를, 원큐 사신 분은 정확 시계를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본인 시계가 본인 목적과 맞느냐, 그게 어제 매수의 진짜 답을 만들어요. 어제 거래대금 1위와 등락률 1위가 달랐던 이유는 두 시계가 다른 시계였기 때문이에요. 자석 시계와 정확 시계는 가리키는 게 달라요. 인기를 재는 시계와 정확도를 재는 시계. 같은 SK하이닉스 2배 ETF여도 어떤 시계로 보느냐에 따라 1등이 갈라져요. 이 사건이 보여준 건 한 가지예요. 같은 상품도 어떤 시계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ETF 16종뿐 아니라 다른 투자 상품에도 똑같이 작동해요. 부동산도 시세 시계와 임대 시계가 따로 있고 주식도 가격 시계와 가치 시계가 따로 있어요. 손에 두 개의 시계가 잡혔어요. 자석 시계는 거래대금 1, 2등을 봐요. 정확 시계는 선물형이냐 현물형이냐를 봐요. 본인이 한 달 안에 팔 거면 정확 시계, 1년 보유할 거면 자석 시계. 두 시계 중에 본인 시계 하나만 보면 16종은 4칸으로 정리돼요. 판단 기준은 3개예요. 9시 30분 NAV 괴리율 1% 넘으면 빨간불, 11시 30분 거래대금, 1, 2등이 1년 뒤, 명단, 선물형이냐 현물형이냐가 단기, 장기를 가르는 분류예요. 두 개의 시계가 있어요. 정확하게 가는 시계와 오래 가는 시계. 하나로 다 잡으려고 하면 결국 둘 다 놓쳐요. 어제 94,000명이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외국인은 5,680억을 팔았고 개인은 4,830억을 샀어요. 94,000명 중에 본인 시계를 알고 누른 사람은 몇 명일까요? 시계는 두 개고 본인 시계는 하나예요. 그 하나만 보면 돼요. 결론은 첫 일주일 지나서 내려도 늦지 않아요. 이 채널은 시장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숫자와 시점을 드릴 뿐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